전기세만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렇게나 나왔어? 누진세 때문인가 보다. 집에서 계속 에어컨 켜두세요? 지후 없을 때도요? 계속 켜두는 건 아니고 잠깐씩 끄기는 하지. 어머님, 그러면 저희 집은 거의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혼자 있는다고 한낮에 에어컨을 끄라는 소리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고성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고 씨는 참 치졸한 이유로 아들 며느리에게 실망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들네 들어와서 살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로 서운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돈을 달라고 했다면 불편하긴 해도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일 텐데 한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문제로 딴지를 거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기가 막히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손주를 봐주기 위해 집도 두고 온 부모에게 말이죠. 정말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게 싫고 사람이 싫으니 트집을 잡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괘씸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상주하는 도우미처럼 부려먹으려는 못된 심보가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애가 어느 정도 컸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살려는 것이겠죠. 구박은 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자신이 뭐가 아쉬워 이런 취급을 당하며 아들네에 머물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 씨가 떠나면 아쉬운 사람은 고 씨가 아니라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리석은 아들 부부는 그걸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고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 씨는 남편의 영향으로 평생 아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구두쇠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없이 시작해서 집도 마련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 둘을 결혼시키기도 했으니 지난 삶을 잘 산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한 몸 건사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둘 다 똑같이 보태줬습니다. 집 한 채씩 떡하니 해주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부모 역할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전세금을 빼서 홀랑 날려먹었습니다. 어쩌자고 그랬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희도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린다고 했다가 계속 적자를 메꾸다 못해 얼마 전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던 사람들도 경기가 어려워서 접는 마당에 참 패기가 넘치는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잘 살아보려던 것은 알기에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냥 위로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요. 아들은 잠시 머릿속에서 말을 고르는 듯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에 고 씨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형편을 생각하자면 작은 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거나 월세를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원래 살던 곳보다 더 좋은 전세집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절반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고 씨에게 보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자를 덜 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내줄 만큼 여유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는데 말이죠.
나이 들면서 경제적 능력은 점점 줄어가니 가지고 있는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보태주니? 월세를 갖다가 이사하거나 좀 작은 집으로 가. 맞벌이 하면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제 애도 생기고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아요? 안정감이 있어야 돈도 벌고 하는 거죠. 그 돈 주면 엄마는 잠도 못 자. 누나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누나한텐 제가 잘 말할게요. 딸 성격을 봐선 그런 쪽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고 씨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었고 말이죠. 아들에게 거절한 것은 순전히 고 씨의 노후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누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는 엄마도 능력 없어. 이 집 대출 받으면요? 뭐? 그건 안 되지. 아니, 생각은 좀 해보고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아니야. 괜히 기대하게 해서 뭐해. 엄마도 나중에 너희한테 안 기대려고 아끼며 살고 있어.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궁시렁거렸습니다. 고 씨가 돈을 숨겨놓고 안 주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땡전 한 푼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네를 좀 더 좋은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빚까지 질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다른 방법 찾아보자. 고 씨는 끝내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며느리는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아들네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연한 일인지는 몰라도 아들 내외와는 조금 대면대면 지냈습니다. 그 전에라고 자주 왕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도 더 뜸해졌고 방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3, 40분 거리라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올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반년쯤 뒤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과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왕래를 했죠.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네. 명절이라 그런지 가까운데도 차가 좀 막혀요. 얼른 와라. 배고프다며? 오늘따라 더 푸짐하네요. 임신하면 잘 먹어야 되잖아.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차린 것도 있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던 일도 마음에 걸려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돈은 못 줘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난날 일은 다 잊은 듯 굴었습니다. 그래서 고 씨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근데 불 좀 켜고 사세요. 어두워서 눈이 다 침침해지네. 필요한 불은 다 켰잖아. 등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밖에 안 켰잖아요. 그래도 잘 보이잖냐? 아직도 화장실에 불 안 켜고 볼일 보시죠?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아껴서 뭐해요?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아들의 말에 고 씨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너희도 작은 거에서부터 아껴. 그래야 얼른 일어서지. 저희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아들. 전기세 1,000원, 2,000원 아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참 아낄 줄을 몰랐습니다. 거기서 더 했다가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녁을 먹고서 또 다른 용건을 꺼냈습니다. 저희 애기 낳으면요. 그래도 정연이는 계속 일해야 하잖아요. 다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였고 외벌이 할 만큼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애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애를 어떻게 봐줘?
가깝다고는 해도 한 번씩 오가기 멀지 않은 것이지 매일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늙어서 치매에 걸리더라도 말이죠.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너희도 불편할 거고. 계속 같이 살자는 건 아니고요. 애가 좀 클 때까지만요. 1년? 그 정도로 애가 다 크나요? 어린이집에 4, 5살쯤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진 3, 4년을 같이 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얼른 그러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잖아요. 사실 늘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보기엔 할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부탁은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고 씨가 뜨끔했습니다. 돈은 못 줘도 손주는 좀 봐달라는 말을 애둘러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 어차피 다시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 월세를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생활비도 하고 좋죠. 일 좀 안 하셔도 충분히 사시잖아요. 그 말은 나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가구도 전부 두고 개인 집만 챙겨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가구나 가전이 있는 상태로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하면 조금 찜찜하기도 했지만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고 씨는 3년 정도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만삭일 때 부동산에 세를 내놓았더니 일주일 만에 금방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짐을 옮겼죠. 어차피 집이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를 주면 생활비는 걱정할 것이 없으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때가 아니면 아들 손주 며느리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보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라고 한다면 고 씨도 자신은 없었지만 3년 정도는 괜찮겠거니 싶었죠. 그리고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래? 얼마나 나오는데? 둘이 살 때보다 10만 원은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고 씨도 자세히 보았는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둘이 살 때와 넷이서 살 때가 같을 리가 없었습니다. 둘은 출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집에는 여전히 고 씨와 아이가 있으니 말이죠. 그동안엔 몰랐다가 날이 조금 더워지니 금액이 티가 많이 나는 듯 했습니다. 에어컨도 켜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죠. 애기 젖병 넣는 소독기도 있고. 지난달에 제습기랑 공기청정기도 샀잖아. 며느리도 고 씨의 말을 들으니 틀린 말도 아니었는지 덧붙여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고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고 씨가 혼자 살 때는 아파트 내에서도 전기세가 특히 적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밤에 불도 밤에 1~2시간 정도 켜놓는 것이 고작이었고 TV를 보거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전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밥솥도 밥을 하고 나면 코드를 바로 빼놓았고 불필요한 전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사람이 안 살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도 여름 앞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아껴도 에어컨을 참을 수는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선풍기만으로도 버틴다고 하는데 고씨는 안타깝게도 그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건조해지면 가끔 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름 몇 달 동안은 에어컨은 잘 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니 말이죠. 손주가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 씨의 허리가 안 좋아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이를 몇 시간만이라도 어린이집에 맡겼으면 했습니다. 집에서 육아 말고도 할 일이 많았고 말이죠. 어린이집이요? 그건 좀 그렇죠. 잠깐만이라도 보내자는 거야. 오전에 맡겼다가 점심쯤에 데리고 오는 건 어때?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오전에 병원도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할 수 있잖아. 할 일도 많고. 아, 그건 좀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며느리는 아이를 잠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고 씨도 아직은 너무 어린가 싶어서 며느리의 뜻에 따랐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보내자는 말에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지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그래야 언어 발달에 좋대요.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돌이 지났는데 말이 조금 느린 손주였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집에만 있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둘만 있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늦은 것 같아요. 굳이 고 씨를 탓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고 씨로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손주는 어린이집에 보내졌습니다. 그러자 고 씨도 좀 살만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고 씨의 일이 되었는데 그러니 아이에게서 벗어난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모처럼 개인 시간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2시면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고 씨가 청소하느라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화면이 켜져 있는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아들 며느리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데 지난해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투덜대던 며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껐다가는 뭐가 잘못될까봐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죠. 작은 방에 컴퓨터 저거 계속 켜두는 거야? 왜요? 안 쓸 때는 꺼놔야 되지 않아? 계속 돌아가는 소리 나던데. 엄청 뜨겁고. 아, 그냥 두세요. 쓸 때마다 껐다 켰다 하기 귀찮아요. 전기세 많이 나오지 그러면? 컴퓨터는 별로 안 나와요. 아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전기를 쓰는데 요금이 안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끄시면 안 돼요. 안 꺼. 끌 줄도 몰라. 아들이 신신당부를 했고 고 씨는 신경을 껐습니다. 전기요금 걱정된다더니 다 거짓말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름은 찾아왔습니다. 일찍부터 더워져서 6월 초부터 에어컨을 켰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고 씨를 식탁 앞으로 불렀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던 고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왜 그래? 며느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거 7월 관리비 고지서거든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과 겹쳐 보였습니다. 왜? 전기요금? 네?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고 씨가 짐작해서 물었는데 역시나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전기세만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렇게나 나왔어? 그 정도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달에 하도 더워서 많이 틀기는 했습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9월까지는 많이 더울 테니 말이죠. 누진세 때문인가 보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고 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에어컨 켜두세요? 지우 없을 때도요? 손주는 아침 9시에 어린이집에 가서 2시쯤 돌아왔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10시만 되어도 덥기 시작하니 말이죠. 계속 켜두는 건 아니고 잠깐씩 끄기는 하지. 에어컨을 켜기는 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중간에 껐다가 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의 켜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저희 집은 거의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한낮에 에어컨을 끄라는 소리야? 계속 틀어두시는 건 피하는 게 좋죠. 차라리 밤에 끄고 자야지.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요? 황당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자신이 잠을 잘 자야 하니 밤에 에어컨을 켜고 낮에 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같이 있을 때는 켜두는 게 좋죠. 혼자 있으니까 내가 끄고 지내라는 거야? 계속 꺼두라는 게 아니고요. 1시간 틀면 1시간 끄고.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평소에 다른 데는 전혀 아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에어컨에 예민한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 외의 새는 전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고 씨도 휴대폰으로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아끼는 법을 조사해 봤더니 오히려 며느리와는 반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일정 온도를 설정하고 계속 켜두는 게 차라리 요금이 덜 나온다고 했죠. 그걸 찾아서 며느리에게 보여주니까 아주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그조차 상처였습니다. 여름이 되고 며느리나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결국은 고 씨 혼자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이 눈꼴 시린 모양이었습니다. 같이 사니 이런 꼴을 다보나 싶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서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얹혀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아들 며느리 도와주러 와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더 적게 나올 리는 없었습니다. 온도는 잘 맞춰두었지만 날이 더 더워지니 요금이 줄어들 리가 없었죠. 어머님, 이달은 더 나왔어요. 한숨을 팍 쉬며 하는 말에 고 씨도 울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와봤자 다음 달까지만 좀 많이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올 거 아냐. 그래도 이렇게 3달이면 100만 원이에요. 어머님, 그래서 시원하게 살았잖냐. 돈 벌어다가 다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그렇죠.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전기세는 내가 낼게. 고 씨도 참지 못하고 버럭 외쳤습니다. 사실 바보 같은 말이었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내지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며느리는 얼른 주워갔습니다. 정말요? 진짜 그러실 거죠? 헛웃음이 나왔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눈치 보기도 싫고 에어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고 씨가 맞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지른 말이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러운 것보다는 치사한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전기요금이 줄줄이 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들네가 놔두라고 해서 건들지는 않았지만 컴퓨터부터 각종 충전기, 기계들, 집안에 있는 모든 콘센트들이 더 이상 꽂을 공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에어컨도 아들이 자취할 때부터 쓰던 게 안방에 걸려 있어서 전기를 많이 잡아먹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달 전부터 아들 며느리가 저녁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빨래도 많이 나와서 세탁기와 건조기는 거의 매일 한 번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안 쓰는 충전기나 코드들을 절반 정도 뽑아두었습니다. 같이
같이 사는 동안 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보름쯤 지나자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식탁 옆에 꽂아뒀던 충전기 뺐어요? 그거 2주 전에 빼서 그 밑에 바구니에 넣어놨어. 아, 이거 왜 건드리셨어요? 선이 빠지려고 해서 건들면 안 되는데. 충전 안 되잖아요. 다른 충전기 많잖아. 그 충전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뭘 말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간 아들은 고 씨에게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습니다. 그럴 거면 얘기를 하던가 다른 데다 잘 챙겨 놓던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린 아들이었다면 등짝을 한 대 쳐주고 싶었습니다. 나만 노력해서 뭐하니? 무슨 말이에요?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뭐라고 하질 말던가. 그거 꽂아둔다고 무슨 전기세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뿐인 줄 알아? 책상 뒤에도 주렁주렁하고 침대맡에도 엄청 꽂아두잖아. 그거는 다 쓰는 거예요. 출근했는데 어떻게 써? 아들은 말문이 막히는 듯 조금 투덜대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고 씨가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비단 전기요금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 씨와 아들 내외는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1년을 넘어서 거의 2년 가까이 같이 지냈는데 이 정도면 올해도 같이 살았습니다. 고 씨도 서운하고 서러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육아도 전부 고 씨가 하는데 집안일까지 고 씨에게 맡기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 아들 며느리 조금이라도 도와주잔 생각에 힘닿는 한 고 씨가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는 싫지만 아이를 봐주는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받겠다고 하지도 않았죠. 월세가 들어와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니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들 며느리도 어느 정도는 고 씨를 배려하며 지내야 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어느새 고 씨의 희생은 모두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 씨가 아들 며느리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공과금을 어머님한테 내달라고 할까? 어떤 거? 관리비, 관리비랑 가스비도 전부. 전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긴 뭐가 많아. 어머님이 그 정도는 내주셔도 되지. 어차피 어머님 여기 사시는 거 우리가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가 장도 보시고 하잖아. 전기요금도 내고.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월세로 받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되는데 그냥 공과금만 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안 돼? 그런가? 그런가 하고 중얼거리는 아들을 보고는 속에서 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고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애 봐준 돈은 왜 안 주니? 아들 며느리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월세 낼 테니까 애 봐준 비용이랑 집안일 해준 거, 그리고 장 본 거, 그거 비용 다 정산해 줄래? 아우, 엄마. 듣고 계셨어요?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는 아들.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논리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 봐준 돈도 주라니까? 뭐, 공과금을 내? 너희는 양심이 있니? 애 봐준 돈이라뇨. 저희 덕에 엄마 살던 집 월세 줘서 돈 받으시잖아요. 그거랑 퉁치는 거죠. 내 집 세 준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건 월세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후 봐주려고 그러는 건데. 상주 도우미들은 그러면 공짜로 일해주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희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 많아요. 알게 모르게? 나는 무일푼으로 너희 집에서 노동하고 있는데 너는 그깟 전기요금, 그깟 가스요금 아까워서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있어? 작당 모이라뇨. 됐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정말 치사하게 굴어도 지우 봐서 참았는데 해도 너무한다. 그만두다뇨. 집에 간다는 말이야. 집에 어떻게 돌아가요? 세입자가 있는데. 공과금 얘긴 그냥 해본 소리예요. 세입자 있어도 곧 만기되면 나갈 거야. 그러면 너희 집에서 나도 나가마. 새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미쳤니?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이유 없어. 고 씨가 돌아서자 아들 며느리가 당황하며 붙잡았습니다. 당장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기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세입자가 정말로 한 달 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한 달이면 아들 며느리와 합가 생활을 청산하는구나 싶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세입자 나가면 집 비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지 마시고 차라리 그 집을 팔면 어때요? 뭐? 그렇잖아요. 저희도 작은 집에 전세 살고 있고요. 거주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애 키우면서 살겠어요. 당장에 엄마 가시면 애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집 팔아서 저희 다 같이 살 집 사는 게 어때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타입도 아니었고 그냥 두면 애도 길러주고 집안일도 공짜로 해주니 말이죠. 됐다. 다음 달에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얹혀 산 월세는 줄 테니까 너희도 정리할 건 정리해. 뭘 정리해요? 애 봐주고 일한 돈 한 달에 250만 원씩 계산해서 줘. 250만 원이요? 그럼 갓난 아기 때부터 새벽에도 봐줬는데 그 정도면 싸게 받는 거야. 무슨 소리세요? 그 돈을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먼저 얹혀 산다고 관리비 내라고 했던 건 너희 아니야? 그건 그냥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뜻이 어찌됐건 간에 달라고 했을 거잖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월세도 넉넉하게 계산해. 그래서 차액은 지금까지 같이 산 기간 동안 계산해서 통장에 넣어라. 그리고 며칠 뒤에 고 씨는 먼저 아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여동생 집에 몇 주 머물렀죠. 애를 어떻게 해요? 지우도 어린이집에 오래 있으니까 힘들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회사 퇴근 시간 때문에 늘 전쟁 같아요.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고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만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참 염치 없는 부탁이었죠. 다들 그렇게 키워. 너희만 유별날 거 없어.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남들이 봤을 땐 행운이야. 이렇게 가버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쫓아낸 거잖아. 저희가 언제 쫓아내요? 꼭 문 열고 엉덩이 걷어차야 쫓아낸 거니? 며느리도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돌아간다면 고 씨는 호구 중에 호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은 평생 손주 볼 거 미리 실컷 본 셈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좀 조용히 혼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 눈치 볼 것도 없이 아들네로 들어가기 전처럼 말이죠. 그리고 받기로 했던 돈은 언제가 됐든 조금씩이라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들도 며느리도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사람을 쓰자니 돈이 많이 들고 육아뿐만이 아니라 둘이서 밥해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돈 안 들고 편한 삶을 자신들이 걷어찼으니 할 말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죠. 내가 지역이 잡아먹니? 애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돌봐주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애를 안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지난번에도 네 시아버지가 한번 안아보려고 했을 때도 못 안게 하더니 왜 그러는 거야? 시부모가 애를 어떻게 하기라도 해? 그래. 애 봐주시는 거잖아. 아들도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싫은 걸 어떡해. 왜 싫은데? 그러면 애를 어떻게 돌봐줘? 그냥 내 애기 만지는 게 싫다고. 뺏기는 기분도 들고. 뺏기긴 뭘 뺏긴다는 거야. 우리 앤데.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안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못마땅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나은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 씨는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참 예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손주가 생기니 알 것 같았습니다. 듬뿍 사랑을 주고 예뻐해 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 씨의 의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나 씨 부부가 자신의 아이를 안거나 만지는 게 그리도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나 씨에게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친정 부모님도 못 만지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으려 치면 금방 데리고 가버리거나 손을 피하기까지 하는 며느리. 누가 보면 시부모가 손주를 잡아먹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복직하면 아이를 봐달라는 아들 며느리. 나 씨는 손주가 소중하기도 했지만 그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고생을 사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 씨 부부가 손주를 못 보는 서름이 더 클지, 부모 도움 못 받고 맞벌이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고생이 클지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나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이지만 10자식 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걱정이 있다면 30 넘어도 연애도 안 하고 결혼 생각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씨의 걱정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성화였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을까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50이 넘어도 혼자 사는 나 씨의 시동생처럼 말이죠. 요즘엔 40 넘어서 결혼하기도 해요. 40 넘어서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아? 다 그때쯤 낳고 사는 거지. 손주 보기도 전에 눈 감겠네. 나 씨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새는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였고 혹시나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아들의 자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 씨 스스로도 모르게 은근히 바라왔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36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무척 기뻤으니 말이죠. 아들은 동갑내기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동창회에 갔다가 만난 중학교 동창이라고 했지만 나 씨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찌됐건 30 중반에 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동혁이가 전화를 안 받네. 혹시 같이 있니?
아, 잠깐 나갔는데 휴대폰을 두고 갔어요. 그래? 카카오톡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 저 잘 모르는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모른다는 며느리 때문에 나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물어보려는지 자세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면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아, 그럴래? 네. 그럼 쉬세요. 1분도 안 돼서 끊어진 전화에 나 씨가 얼떨떨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며느리와 한 번 통화를 했다가 비슷하게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통화는 채 1분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나 말투에서도 얼른 끊고 싶다는 게 은근히 전해졌습니다. 아직은 시부모가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나 씨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경우 없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살가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기면 그래도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 아닐까 상상했었는데 현실은 상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더니 뚝 끊겨버렸습니다. 안 받아? 전화가 끊어져 버리네. 다시 해봐. 혹시나 뭘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통화를 누르려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전화 온 줄 몰랐다며 용건은 메시지로 보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은 바로 다시 전화를 걸 텐데 조금 희한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두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자 나 씨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다 친구들과 이런 주제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보다는 메시지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메시지는 오기 때문에 크게 서운해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용건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를 주로 보내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편치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와 며느리의 사이란 참 멀고도 먼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가 결혼할 때 집은 양가에서 보태서 마련했고 리모델링 비용은 나 씨가 부담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시키며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죠. 한번 오란 소리 안 해? 그런 말 없던데요. 집들이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만. 그건 친구들이랑 한 거고. 친구들 초대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초대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초대를 해줘야 가지. 당신이 한번 물어봐. 뭘 물어요? 오라고 안 하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되지. 아들이 결혼하고 3달이 지나도록 집 구경을 못 해봤다며 남편이 궁금해했습니다. 나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동혁이가 날짜 잡아보겠다고 하던데. 그래요? 아들네 집 구경해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집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초대하겠다고 했다면서 아, 그거요.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데 전화라도 주지. 근데 그게 좀 말끝을 흐리던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하가 조금 부담스러워해서요. 음식 문제도 그렇고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아직은 좀 불편한가 봐요. 어찌됐거나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씨 부부는 아들 집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다고 절대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나중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나씨 부부가 원한다면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중간에 말을 전달을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다고 홀랑 방문할 부모는 없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전하지 못한 아들 잘못도 있지만 어쨌거나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과 사실일 테니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도무지 안 난다는 핑계를 대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메시지도 보내고 노력하는 듯해서 며느리를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며느리는 얼굴을 보기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안 돼서요. 몸도 안 좋고 예민해요. 그래, 알았어. 푹 쉬라고 그래. 안 와도 되니까. 네, 죄송해요. 죄송하긴. 식을 올리자마자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아들 내외는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아들도 며느리도 조금 늦은 나이라 그런 듯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며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해도 나씨도 남편도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나씨 부부도 유일한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무척 기뻤죠. 그런데 예민하다던 며느리를 임신 후에는 더 코빼기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입덧한다고 못 오고 배가 불러서 몸이 무겁다고 못 오고 그러다 보니 거진 2년은 못 보고 지낸 것 같았습니다. 집이 30분 거리인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나씨 부부도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며느리는 나씨 부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엄마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주위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집도 있다고 하길래 말이야. 힘들게 가진 아이기에 그 정도는 남편과 상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선물로 유모차도 가지고 싶고 축하의 의미로 용돈도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부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은하가 그렇게 말했어? 다들 그런다고. 주변 친구들이요.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로서 나씨도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따지자면 500만 원은 들 것 같았습니다. 남의 애를 낳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이를 낳으며 너무나 바라는 게 많은 듯했습니다. 시부모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200만 원 줄 생각이었거든. 그걸로 조리원 비용을 내든지 아니면 용돈으로 쓰거나 유모차를 사거나 해. 거기까지가 부모로서 나씨의 선이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서운하게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한다고 나씨 부부도 무작정 퍼줄 수는 없었습니다. 200만 원도 나씨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 나름 고심해서 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200만 원을 보내줬고 축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러자 또 며느리는 잘 쓰겠다고 받았죠. 하지만 나씨가 남들보다 돈을 덜 썼을지는 몰라도 큰 마음을 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실 수도 없고요. 금방 복직을 해야 하는데 그때 어린이집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오셔서 지역이 좀 봐주세요. 언제까지? 돌은 지나봐야 알겠죠. 두 돌 되기 전에는 어린이집 보낼 생각이에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아들이 전화를 해서 부탁했습니다. 휴직을 한다고 하길래 나씨에게 이런 부탁을 할 줄은 몰랐지만 회사로 금방 돌아가 봐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돈네는 거의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를 봐주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언지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기에 낮 시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네의 전쟁 같은 육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별일 없지? 별일은 없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밤에 잠도 잘 자고 하는 때가 와. 그때까지는 네가 힘들어도 많이 도와줘야 해. 회사 가야 하니까요. 회사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종일에 돌보는 게 쉽지가 않아. 안 그래도 은하가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해요. 거봐. 네가 많이 도와줘. 처음 몇 달이 제일 힘들지? 나씨 부부도 아이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봤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원도 산후조리원도 면회가 안 된다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적어도 100일은 돼야 할 것 같아서 보러 간다는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이 예방접종 해야 하는데요. 은하가 아기 태우고 혼자 운전해서 가는 게 무섭다고 하는데 혹시 엄마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병원에 데려다 주면 되는 거지? 네. 같이 예방접종하는 것 좀 지켜봐 주세요. 회사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아들의 부탁에 나씨가 차를 끌고 며느리를 데리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나씨의 차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동안 나씨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니? 천사 같은 손주에게 반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같이 못 왔지만 어찌나 부러워했는지 몰랐습니다. 잘 안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해. 그런데 뒷좌석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던 며느리가 불안한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키운 지 오래됐다고 해도 나씨도 애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안심시키며 웃어 보였죠. 병원에 도착해서는 계속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깨에 띠를 둘러서 아이를 안던데 손주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며느리는 팔로만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팔 아픈데 이리 줘. 내가 좀 안고 있을게. 아니에요. 팔 안 아파요.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인지 며느리가 아이를 자꾸 축혀 안았습니다. 팔에 힘이 빠질 만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도 나씨가 안아들려고 하자 며느리가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애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힘을 써서 되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안 아파도 지역이 내가 안을게. 나중에 팔 쑤셔. 그래서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크게 낳아서 그런지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묵직했죠. 나씨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보이는 것 같았고 며느리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며느리가 나씨의 품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시 데려다 줄 때까지 며느리는 한 번도 나씨에게 아이를 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아들이 나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100일이 지나 아기를 보러 오라면서 말이죠. 남편이 가장 신났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가려는 걸 나씨가 겨우 말려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역이 누구 닮았나 할아버지가 한번 봐줘야겠다. 잔뜩 들뜬 목소리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안고 있던 아이를 향해서 팔을 벌리며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만지려는 찰나에
며느리가 몸을 뒤로 휙 빼버리며 손을 피했습니다. 남편의 팔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손 씻었어. 남편이 웃으며 말을 했고 옆에 있던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애가 자고 있어서요. 아, 그래? 조심히 안아볼게. 그런데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가 깨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에 슬그머니 팔을 내리며 그러냐고 대꾸를 했습니다. 머쓱해하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깨어나 칭얼거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안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며느리가 슬그머니 팔을 피해버리는 모습을 보고는 착각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는 게 탐탁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며느리를 말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아이를 안아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더 앉아 있다가 이만 일어나자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사 안 하고 가세요? 애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이만 갈게. 아, 드시고 가시는 줄 알고요. 아니야. 아버지 피곤하신가 보다. 갈 테니까 너희끼리 맛있는 거 먹어. 네, 조심히 가세요. 지역이 사진 많이 보내드릴게요. 아들이 나가는 나씨 부부를 쫓아오며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상황이 민망한가 싶었습니다. 알았어. 이만 갈게. 돌아오는 나씨와 남편의 표정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구경하고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늦게 그리고 어렵게 얻은 아이라 너무 소중한 것은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손주였지만 어쩐지 이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복직을 하게 되었고 나씨가 아들네 집에 출퇴근을 하며 손주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과연 품 안에서 자식을 떼놓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직장에 나가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다녀올게요. 그래. 어서 다녀와. 지혁이한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래. 알았다니까. 며느리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데까지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이 상태를 보고 나씨에게 당부를 전하고 하느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표정도 좋지 않아서 나씨도 덩달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울리는 전화에 나씨는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계속 메시지가 울렸는데 답장을 못했더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화 하려고 하도 그렇게 눈치를 봤었는데 아이를 봐주니 원 없이 통화하나 싶었습니다. 잘 있다니까 그러네. 너무 덥게 하면 안 돼요. 땀띠 나서. 덥게 안 해. 지난번에 보니까 땀띠 조금 났었어요. 알았어. 신경 쓸게. 그리고 답장은 빨리 보내주세요. 걱정돼서 일을 잘 못하니까. 그래, 알았다. 매일 같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애를 맡겨놓고 너무 불안해하니까 나씨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힘든 것보다도 며느리의 반응에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죽 걱정되면 그러겠나 싶어서 그러려니 하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적응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혁이 땀띠 났잖아요. 아이를 봐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퇴근한 며느리가 나씨에게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탓하는 기색이 가득해서 나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봤을 땐 없었는데.
보일러가 너무 샜나? 어디 한번 봐봐. 나씨가 놀라서 아이를 안아들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어디에 땀띠가 났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며느리가 한 발짝 물러나면서 나씨의 손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겪었던 일을 나씨는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나씨가 아이에게 해되는 일을 할 리가 없는데 꼭 불안당에게서 아이를 지켜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땀띠 났다며? 그래서 어디가 그런가 보려는 거야.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한 나씨가 말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약 바를게요. 어머님은 퇴근해 보세요. 많이 심하니? 제 눈에는 심하죠. 그래서 제가 땀띠 조심하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나씨를 탓했습니다. 한두 마디 했을 땐 미안했는데 점점 도를 지나치자 나씨 또한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안심하고 어머님한테 애를 맡겨요? 불안하게. 그 말에 나씨도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할 짓이었습니다. 너 왜 자꾸 그러니? 제가 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묻는 며느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역이 잡아먹니? 애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돌봐주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땀띠 좀 보자고 하니까 앉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내일 보시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시아버지가 한번 안아보려고 했을 때도 못 안게 하더니 왜 그러는 거야? 시부모가 애를 어떻게 하기라도 해? 그러자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안고 있는 며느리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자 싶었는데 때마침 아들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잠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싫은 걸 어떻게. 왜 싫은데? 그러면 애를 어떻게 봐줘? 그냥 내 애기 만지는 게 싫다고. 지역이 뺏기는 기분도 들고. 뺏기긴 뭘 뺏긴다는 거야. 우리 앤데.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안고 있으면 되잖아.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두고 경쟁을 하는 사이도 아니고 뭘 뺏고 뺏긴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발상이 참 웃겼습니다. 그러면서 육아를 시부모에게 맡기는 건 무슨 모순적인 행동인지 몰랐죠.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언쟁을 했습니다. 나씨가 다가가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못마땅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라? 때마침 금요일이었으니 주말 동안 사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척 당황스러워했고 며느리는 그러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얼른 대답을 했겠죠.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는 게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중간에서 곤란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 말이죠. 나씨는 짐을 챙겨 나오면서도 참 황당하고 섭섭했습니다.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도움이 필요하다길래 힘들어도 돈 한 푼 안 받고 도와줬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울기도 잘 울었는데 내내 들고 흔드느라고 요새 팔에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애 봐준 공 없다더니 기분 상하는 소리만 듣고 그만두게 되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괜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진작에 거절을 할 걸 후회를 했죠. 며느리와 그리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고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데도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나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나 씨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하면서도 며느리가 원하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람 써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지? 네 엄마가 고생한 건 신경도 안 쓰냐?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애 엄마가 불편하다는데. 됐다. 다시는 봐달란 소리 말아라.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누구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걸 내년까지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말이죠. 며느리한테 늘 잔소리 들어가면서 손주를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예쁜 것은 별개의 문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 구했다며? 그런데 아들의 대답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만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은하가 다시 휴직할 것 같아요. 이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전 같았으면 같이 걱정해주고 해결 방안을 찾아봤을 텐데, 이제는 아무렴 어떤가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나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을 테니 말이죠. 너희 알아서 해. 나 씨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제는 손주에 관련한 일이라면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으니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 나 씨도 남편도 정신이 건강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나 씨도 굳이 연락해서 소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간간히 손주 사진을 보내주곤 했지만 나 씨 부부는 전처럼 반가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잘 보여주지도 않는 손자, 내 손자 같지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려는 걸 그냥 오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아들도 밉고 며느리도 손자도 거리가 느껴지니 차라리 남편과 둘이서 집에서 푹 쉬는 게 더 힐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아들에게서 뜬금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은하가 너무 힘들어해요. 집에서 애만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어린이집 보내자니 아직 어린 것 같고요.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그래도 엄마가 봐주시는 게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황당하게도 또다시 나 씨에게 손자를 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그러자고 했다는 말에 더 기가 막혔죠. 안심이 되긴 뭐가 안심이 돼. 나는 안심이 안 된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사람 피 말리는데 불편해서 애를 어떻게 봐주니? 그리고 땀띠 한 번 안 나게 키울 자신도 없고 며느리한테 욕 들어가면서 괜한 노동할 이유도 없어. 노동이라뇨. 자식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나도 부탁하자. 부모 힘드니까 괜한 부탁하지 말라고. 엄마, 다시 안 맡긴다고 하지 않았니? 분명히 내가 애 키우는 거 그렇게 못마땅하고 만지는 것도 싫다면서 애를 무슨 정신으로 맡긴다는 거야? 나도 싫다? 지혁이 그래도 엄마 손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 안지도 못하게 하는데 손자 같지도 않아 이제는. 그러자 아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나 씨 부부가 받았으면 더 받았습니다. 아들은 다시는 이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럼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힘들게 낳았으니까 힘들어도 너희가 키워. 괜히 남에게 맡겨서 원망하지 말고. 나 씨는 끝내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아들 며느리의 마음이 상해 다시는 손주를 안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식들 덜 힘들라고 부모가 희생해서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씨 부부는 아들을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곧 40인데 이 정도까지 뒤치다꺼리 해줬으면 됐죠. 앞으로는 나씨도 자식 뒷공무니는 그만 쳐다볼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하루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이 짧았다고 죄송하다는 말에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봐준다거나 가까이 지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희 삶, 우리 삶을 분리해서 살기로 했죠. 그래도 아버지도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빠 요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모시고 가서 지내. 제가요. 그래.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도 다 컸는데 뭐가 문제야. 집도 좁고요. 누가 돌봐요? 그러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모시고 가라. 그래도 못 보내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1세 최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80이 넘으니 내 한 몸 챙기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고 기운이 딸려서 여행도 쉽지 않은 나이였죠. 하물며 같은 노인을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챙기는 것은 중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도 환자를 말이죠. 그 일을 최 씨는 수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보다 4살 더 먹은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70대에 들어서서 빠르게 나빠졌는데 나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도 보였습니다.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둘이 살고 있었으니 남편을 돌보는 건 전부 최 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건강이 좀 낫다 뿐이지 최 씨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병수발을 들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죠. 결국 수년간의 수발 끝에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컸지만 최 씨도 살아야 했습니다. 대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본인도 아니고 자식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가엾다며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자식들이 돌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여전히 남편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건 최 씨였습니다. 자식들은 그게 최 씨의 역할이라고 했고 최 씨의 건강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효자는 되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10년만 젊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최 씨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식들에게 남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안타깝다면 효도할 기회를 주고자 했죠. 최 씨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딸 둘의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자식 셋을 키우느라 남편과 아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그래도 사정이 나아져 먹고 살았지만 그 옛날엔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모두 장성하니 그만큼 뿌듯한 게 또 없었죠. 다들 밥벌이 할 정도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게 최 씨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셋 모두 결혼해서 잘 살았고 최 씨 부부도 사이좋게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다 보내고 나면 홀가분하게 부부의 노후만 신경 쓰고 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자식들 결혼시키고 골머리를 많이 앓았는데 그게 최 씨의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나 지수 좀 봐줘요. 엄마 출근해야 하잖아. 그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지수 보느라 일 빠져서 이번에는 좀 힘들어. 어쩌니? 큰딸의 부탁을 최 씨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설명한 대로 최 씨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딸 때문에 너무 쉬어서 직장의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딸이 바쁜 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렇다고 최 씨가 생업을 내팽개치고서 손주를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만 봐주는 것도 안 돼요?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시집에는 물어봤어? 어차피 안 봐주셔요. 되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 안 하죠. 딸이 속상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딸만큼이나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에겐 자신의 회사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 씨도 소중한 일자리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괜찮은 보수를 지급하는 드문 곳이었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딸의 대답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나쁜 부모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손주가 6살이 될 동안 수도 없이 봐줬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딸은 최 씨에게 섭섭해했습니다. 종종 아이를 돌봐주는 문제 때문에 언쟁이 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최 씨도 딸에게 서운했습니다.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봐준 것을 고마워하는 것보다 안 봐줬을 때 듣는 원망이 더 큰 듯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봐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를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다른 문제로 최 씨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을 차려볼까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둘째 딸이 결혼하고 5년이 채 안 되어 딸이 갑자기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는 이미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식당이야? 집에서도 밥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식당을 차린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최 씨에겐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꼭 요리를 잘해야 식당 차리나?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났지.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미 그만뒀어요. 이걸로 성공할 자신 있어요. 박서방도 응원해주고 있고. 응원은 최 씨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최 씨 부부에게 바라는 것은 응원만이 아니었으니 문제였습니다. 얼마를 보태주라는 거야? 당시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최 씨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본인보다 자식들이 우선인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아버지의 물음에 딸의 입에서 나온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노후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일하고 있는데 혹시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최 씨 부부도 사정이 안 좋아질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식들 결혼시키며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성에 찼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잘 되면 이자는 톡톡히 쳐서 드릴게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최 씨는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너무도 대책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최 씨도 화가 났습니다.
물은 성격도 그렇고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평함이 최 씨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최 씨에겐 최 씨 부부의 인생도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부모가 어떻게 외면을 해?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의는 하고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둘째면 8천만 원을 주면 다른 애들은요? 아, 빌려주자는 거잖아. 돌려받는 건데 다른 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몰라. 내 자식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당이 잘 안 되면 무슨 수로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요? 잘 되겠지. 그리고 잘 안 돼도 빌린 건 갚겠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그리고 결국엔 최 씨의 말대로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보낸 8천만 원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식당을 차린 지 10개월 만에 폐업을 한 딸이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던 딸은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 최 씨가 말이라도 꺼내보려고 하면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그러니 그 뒤론 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최 씨 부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딸은 그나마 먹고 살기 괜찮아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막내 아들네는 눈에 불을 켰습니다. 안 그래도 애도 이제 둘이 되니까 집을 넓혀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둘째를 임신한 며느리와 함께 최 씨 부부를 찾아와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사하고 싶은 집이 예산보다 조금 비싸요. 그러더니 아들이 최 씨의 눈치를 힐끔 보고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8천만 원 좀 보태주실 수 있나 해서요. 금액이 참 친숙했습니다. 작은 딸과 불화의 불씨를 만든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기에 정확히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명분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아들은 빌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여력이 어디 있겠어. 최 씨 부부도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닌 이상 자식들에게 수천만 원씩 턱하고 내주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주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 듯 했습니다. 만약 아들까지 주면 아마 큰딸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누나 얘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누나한테는 해주셨잖아요. 그건 빌려준 거야. 갚기로 했고. 무슨 수로 갚아요. 보증금도 까먹고 나온 사람이. 그래서 매형이랑 사이도 안 좋은 것 같던데. 차차 정리되면 네 누나도 갚겠지. 그럼 저도 갚을 테니까 빌려주세요. 아들의 말에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이럴 것 같긴 했지만 정말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둘이면 1억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합세하게 된다면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마련해서 주고 나면 최 씨 부부는 말년에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네 누나랑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그래도 그거 꼭 받아야 해.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최 씨가 며느리였어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딸에게 천천이라도 꼭 8천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아들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최 씨는 작은 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빌려주시든 안 빌려주시든
적어도 형제들끼리 공평하게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아. 나도 여유가 있었으면 다 빌려주고 싶지.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무작정 돈을 빌려주니?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한 4천 정도는 만들어 보마. 최 씨가 뭐라 말하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아, 갚는 데잖아. 아버님, 감사해요.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혼자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구는 것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을 퍼주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물은 성격을 이용해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타갔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도 보태달라는 것을 최 씨가 이혼을 불사하고 싸워서 말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퍼준 결과가 좋았느냐 물어본다면 전부 나빴습니다. 그나마 최 씨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집이 거덜났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에게는 결국 3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고 아들네에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보태주지 않는다고 며느리와 불화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전부 거절했다면 잠시 서운하긴 해도 적어도 마음의 앙금은 남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이번 명절에 오니 아, 미국 가는 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명절에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이것저것 자비리 많네요. 시댁에도 애아빠만 가요. 그래? 그럼 내년에도 못 보는 거잖니? 회사 일 때문에 2달 뒤면 가족이 전부 미국으로 떠나는 큰딸. 지난해 명절에도 바쁘다고 못 봤는데 올해도 못 보면 내년에는 큰딸이 한국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데 집에 오라는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지만 이렇게 자식이 멀게 느껴지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먹고 사느라 바쁘다며 명절에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명절엔 다들 쉴 텐데 다들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절에는 막내 아들 얼굴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나 손주들도 없이 혼자서 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안이가 좀 아파서요. 이해해 주세요. 손주가 아파서 며느리는 못 샀다는 말이었는데 어째서 손주는 명절만 되면 아픈지 몰랐습니다. 손주 얼굴을 본 지도 2년이 넘어갔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말에 따지는 대신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이나마 봐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조금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네 손주는 최 씨도 자주 봐주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리를 두며 살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은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생각하면 최 씨의 과한 추측인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렇게 했지. 남편은 최 씨보다도 속상해했으면서 겉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러울 것이 남편임을 알기에 최 씨도 더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싶었죠. 그 외에도 사소하거나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은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인생만이 중요한 때가 금방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70대가 지나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원래 잔병도 없이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0대 중반부터 남편은 거동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편의점을 운영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최 씨가 직원 한 명과 함께 돌아가며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엔 집에서 남편 수발을 들었습니다. 정화야, 직원이 오늘 일이 있어서 내가 대신 나와 있거든. 근데 오전에 아빠 병원에 꼭 가야 해. 네가 대신 좀 모시고 가줄 수 있니? 최 씨가 작은 딸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고민해보는 신용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예약 날짜를 옮기세요. 아빠 부축하는 거 힘들어. 그냥 옆에서 팔만 잡아드리면 돼. 진료 금방 끝나고. 정은이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던지요. 아들에게 물어보라며 작은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져 초조하던 차에 딸에게 짜증 어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대로 최 씨는 아들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긍정적인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사니까 애엄마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해요. 한두 시간만 내주면 좋겠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내 병원도 아니고 네 아버지 병원이면 지안이 엄마도 한 번쯤은 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들네 힘들 때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어쩜 병원 한번 같이 가달란 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끝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최 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편의점 문 닫고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괜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으시는 것보다는. 평소엔 이런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시집살이면 그동안 아들네에게 시달린 건 자식살이인지 며느리살이인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참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 챙기던 남편이 아픈데 어쩜 자식들이 신경도 하나 안 쓰는지 몰랐습니다.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달란 말에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나가서 산지 오래였고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댈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나이 드는 동안 자식이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들 바쁘니 부모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최 씨는 그 말에는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하고 여행 갈 건 다 가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1년에 하루 이틀이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신들이 어려울 땐 부모를 찾는 것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부모는 퍼주기만 하고 원망만 듣는 존재라는 것이 슬펐습니다. 최 씨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말년에 이렇게 외면을 받는 게 참 불쌍했습니다. 남편이 미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라 최 씨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그 뒤로도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이제는 자식 걱정일랑 말고 우리 둘이 잘 살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거동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80이 넘어가자 기력이 없어져서 혼자서는 외출을 하지 못했고 집에서도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몇 해 전에 접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집에서 벽 잡고 조금이라도 걸어요. 다리에 힘 빠져서 진짜로 못 걷게 돼. 아, 당신 있잖아. 내가 당신 업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 남편의 다리는 이제 최 씨의 다리보다 가느다랗게 변했습니다. 자, 아해요. 아, 최 씨는 남편의 입에 숟가락을 넣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받아먹지 못하고 입가로 밥풀을 떨어뜨렸습니다. 잘 받아 먹어야지. 이리 줘. 내가 먹을 테니까.
남편의 말에 최 씨가 숟가락을 쥐어주었지만 흔들리는 남편의 손에 의해 숟가락은 입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텅 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밥을 아까 먹었나? 2시간 전에 먹었잖아요. 숟가락에 있던 거 다 흘린 거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치매 증상도 조금씩 보였죠. 최 씨는 웃으며 남편에게 대꾸했지만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이 병들어가는 것도 슬펐고 최 씨 또한 곧 골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거진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남편 옆에 붙어서 병수발을 들으니 같이 나이 먹은 최 씨도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나 병원에 다녀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야 해요. 내가 그럼 얌전히 있지 어딜 돌아다니겠어? 불안한 몸 상태로 자꾸만 돌아다니려고 해서 사고친 이력이 몇 번 있기에 남편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고 오는 사이에 남편은 베란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최 씨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최 씨를 애먹였습니다. 몸만 불편해도 충분히 힘들게 하는데 치매 증상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리 내. 내가 요리해 준다고 하잖아.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불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요? 불을 내가 왜 내? 당신이 나 밥도 못 해먹게 해서 굶겨 죽이려는구나. 왕년에 요리를 잘했던 남편은 가끔 부엌으로 부축해달라고 하고는 가스불을 켰습니다. 최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배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죠. 최 씨가 전문 간병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 씨가 누군가를 간병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이 나이에 자식들의 병수발을 받기도 하니 말이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최 씨의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등어리엔 늘 파스를 붙이고 살았고 자다가 문득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최 씨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 씨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악화되는 남편의 병세에 최 씨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져 갔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요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모처럼 멀쩡한 남편이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최 씨가 늘 해오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요양원이에요? 10년이면 당신도 할 만큼 했잖아. 남편이 처음 아프기 시작한 때로부터 거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말 못한 고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은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아까 밥을 먹었냐고 묻던 남편이 너무나도 멀쩡한 얼굴로 하는 말에 최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잊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게 남편에게도 최 씨에게도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최 씨도 힘에 부쳤습니다. 남편을 감당하며 80대를 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그런 곳에 나를 보낸다고? 죽으러 가라는 말이야? 남편은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또다시 최 씨의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최 씨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편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최 씨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들를게요. 매일까진 안 와도 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 보러 와.
나중에 나도 당신이랑 같은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튿날 최 씨가 작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화야, 아무래도 네 아빠 요양원에 모셔야겠다. 그러자 딸이 무척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에요? 상상도 못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아빠 옆에 누가 계속 있어야 하는데 엄마도 힘에 부쳐서 이제는 못하겠다. 아니, 보호사나 그런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몇 시간씩 도움은 받겠지만 24시간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들었고 말이죠. 그런데 딸은 치를 떨며 싫어했습니다. 말이 돼요? 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요? 그럼 어떡하냐? 엄마 있잖아요. 최 씨가 있는데 왜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사리분별도 하시잖아요. 아예 정신을 놓으신 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죠.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차라리 치매만 있었다면 좀 덜했을까 싶었습니다. 최 씨보다 덩치가 큰 남편을 매번 부축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떠먹여주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 씨의 노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최 씨를 아주 나쁜 아내인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였다면 엄마 절대 요양원에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기까지 하는 딸 때문에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내내 아프던 가슴을 딸이 후벼 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또한 딸과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는 건 안 될 말이에요. 혼자 지내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거 상상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큰딸은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역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전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옆에 최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종일 옆에서 돌볼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요양원에 가야 하느냐는 반응이었죠. 최 씨는 답답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자식들은 최 씨의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비해 건강한 것이지 최 씨도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나이였죠. 아니면 사람이라도 쓰자. 그 24시간 도와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마저도 자식들이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담스럽다며 꺼려했습니다. 그저 최 씨 보고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는 건 마음에 걸려요. 맞아요. 제가 가끔 가서 도와드리고 할게요. 하지만 말처럼 제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오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내인가 싶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얘기는 무한정 보류되었죠. 그러다 최 씨는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곤 했는데 남편을 부축하다가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보호대를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이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른다던 큰딸이 때마침 최 씨의 집에 왔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아버지 돌봐드릴 테니까 엄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세요. 그래도 큰딸이 낫다 싶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걸 둘째 딸과 아들은 모른 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큰딸은 하루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큰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사실 아빠 요양원에 모시는 거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대로는 못 지낼 것 같아요. 큰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최 씨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쁜 아내라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둘째 딸과 아들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죠. 어머니 허리 다 나을 때까지 저희가 돌아가면서 도와드릴게요. 허리가 다 나아도 말이야.
병수발이 쉬운 건 줄 알아?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 그래도 아버지도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네 아빠 요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모시고 가서 지내. 제가요. 그래.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도 다 컸는데 뭐가 문제야. 집도 좁고요. 또 누가 돌봐요. 그러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모시고 가라. 그래도 못 보내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너무도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짓것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이 우스웠습니다. 아버지 건강할 때나 잘하지 싶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그렇게 속썩이고 나중엔 아픈 아버지 얼굴 보러 오는 발걸음조차 참 무거웠던 아들이었습니다. 뒤늦게 말로만 효자 노릇을 하려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최 씨는 얼른 짐을 싸서 남편을 아들네에 보냈습니다. 남편도 군말 않고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얌전한 모습을 보니 아들도 할만하겠다 싶었는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힘이 좋아 부축하는 손길도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모처럼 최 씨는 남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무언가 허망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참 허무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머지않은 자신의 모습일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는 최 씨는 미련 없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자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도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들 힘들게 하지 말자 싶었죠. 어머니, 아무래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지안이 엄마 지금 처가에 갔는데 저 혼자 아버지를 케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려간 지 3일 만에 아들은 아버지를 도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누나 대신에 자신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며 말이죠. 죄송해요. 안 그러면 애엄마랑 이혼할 수도 있다며 아들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예상한 바였습니다. 아픈 남편을 이리저리 보내서 미안하지만 아들네가 남편을 돌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한 각오와 희생으로는 불가능함을 몸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식 마음이 부모 마음과 같지 않음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치매에 걸리고 거동도 힘들었다면 남편은 죽는 그날까지 옆에 두고 보살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병수발 힘든 것이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탓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결사반대하던 입장이 순식간에 뒤집히니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딸은 그런 아들을 보고는 일주일도 모시고 가지 않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문제로 자식들과 이렇게 다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무관심했던 자식들이니 말이죠. 결국 상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입소하는 날 큰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두 자식은 같이 요양원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최 씨는 자주 오게 될 테지만 자식들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엔 결국 잊혀질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 씨가 거동을 못하게 되면 못 볼 꼴 보지 말고 고민도 하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자식들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더 병들 때까지 곱게 살다가 남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